안녕하세요. 이슈 한마당입니다. 오늘은 미국 삼합회갱단을 배신하고 더 강력한 지공당의 보스가 되어 미국 역사상 가장 유례 없는 갱단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4일) 미국 연방법원 법정 밖에는 재판을 보러 온 사람들로 시끄러우며 유명 언론사들도 법정 밖에서 취재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이 이토록 큰 영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미국 최대의 중국 갱단 두목 저욱 거샹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그는 무려 160억 원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3번이나 체포되어 2번은 교묘하게 빠져나갔지만 3번째 결국 법원은 저욱 거샹에게 미국 사법 역사상 매우 드문 290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저욱 거샹은 누구일까요? 그는 왜 그렇게 많은 범죄 행위를 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했을까요? 저욱 거샹은 1960년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홍콩은 다양한 갱단이 많았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 좋지 않았고 키도 작아서 학교에서 항상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괴롭힘이 그를 복종하게 만들지는 않았고 더 심하게 구타당했지만 매번 반격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욱 거샹은 더 이상 학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않고 오직 힘만이 자신을 보호하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폭력 단체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욱 거샹은 일찍 사회에 합류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으며 키가 작아서 사람들은 새우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갱단 내에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타고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력을 키우고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매일 운동했습니다. 그의 밑에는 많은 남동생들의 배우 세력에 힘입어 학교에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동급생들로부터 보호비를 받으며 그의 말을 듣지 않거나 제때의 보호비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구타를 당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학업을 포기하고 당시 홍콩의 유명한 갱단 삼합회에 합류가 되었으며 그곳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는 날쌔며 무자비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조폭 싸움에 참가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싸움에서 아무도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의 그를 눈치채지 못했으며 흉기를 품에 숨기고 상대방 갱단 보스에게 달려가 갑자기 그를 공격하여 결국 그의 갱단이 승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삼합회 간부들의 관심을 끌었고 갱단에서 키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의 폭력 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이대로 가면 혹시 나쁜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갱스터의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삼합회 간부들에게 추천서를 달라고 했고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지역에 위치한 삼합회 본부가 있어 추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미국 갱단 삼합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홍콩 못지않게 갱단 경쟁이 치열하지만 저욱 거샹은 이런 환경을 즐깁니다. 갱단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저욱 거샹은 항상 가장 용감하고 싸움 실력이 월등하며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새우 소년의 명성은 몇 번의 싸움 끝에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한 번은 라이벌 갱단이 삼합회 영토를 점령했지만 갱단 간의 협상이 실패하여 두 갱단은 영토의 소유권을 놓고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젊고 활력이 넘치는 저욱 거샹이 자원하여 싸움에 나섰으나 예정된 장소에 그가 도착했을 때 삼합회 사람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좁은 골목이 혼란에 빠지며 수적 열세로 상대방 갱단이 빠르게 우위를 점했고 삼합회 사람들은 거의 모두 쓰러졌으나 저욱 거샹만이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과 맞서도 저욱 거샹은 지지 않았으며 지원군이 도착했을 때 상대방 갱단들은 모두 도망을 치고 저욱 거샹은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삼합회 갱단들은
그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조직 패권 싸움을 통해 저우꼬샹은 갱단 내에서 명성을 얻었고 그의 지위도 점점 높아져 삼합회 2인자가 되어 높은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피와 폭력을 통해 얻은 힘에 매료되었고 그때부터 더욱 잔인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욱 오만해져 무장 싸움이 일반화되었으며 심지어 그의 손에 많은 목숨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거만한 행동은 다른 갱단에 위협을 주었으며 일부러 피하는 조직도 있었습니다. 삼합회의 2인자로서 저우꼬샹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총싸움, 마약 밀수, 인명피해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해왔고 미국 경찰도 지하세계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저우꼬샹이라는 인물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그들이 다시 싸우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저우꼬샹을 포함하여 수십 명의 사람들을 포위하고 모두 체포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처음으로 삼합회 범죄 정보를 파악하고 무장 세력으로 신속하게 미국 삼합회 본부를 포위하고 저우꼬샹을 비롯한 갱단 보스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우꼬샹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이후에 자제력을 보이지 않았고 다시 마약 밀매에 눈을 돌렸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삼합회와 저우꼬샹의 연관성을 찾아냈고 마약 밀매와 밀수 사건에서 마약 소고를 경찰이 습격을 하여 현장에서 또 다시 체포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적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저우꼬샹은 가석방 없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을 받지 못하는 저우꼬샹은 삼합회 갱단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당시 미국 경찰은 삼합회 보스들을 대상으로 범죄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증인이 부족했습니다. 보석이나 가석방이 없이 20년을 감옥에서 사는 것보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 경찰이 삼합회 보스에 대하여 증언할 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조직을 배신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 경찰에게 삼합회 보스를 기소하는 더러운 증인이 되고 맙니다. 그가 삼합회 불법 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나와 경찰이 원하는 대로 증언을 합니다. 체포된 삼합회 보스와 갱단의 조직원들은 배신한 그를 언젠가 복수하리라 이를 갈았습니다. 삼합회 보스는 경찰이 확보한 충분한 증거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미국 법원은 저우꼬샹의 협조를 인정하고 20년 징역형은 감형되어 다시 가석방을 허용했습니다. 저우꼬샹은 자유를 찾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갱단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것이 배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미국 차이나타운에서 삼합회보다 훨씬 강력한 갱단 홍문지공당에 합류했고 이 때문에 삼합회 추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우꼬샹은 지공당 갱단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갱단 내에서의 그의 지위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가석방된 후에 미국 경찰은 증인을 보호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지공당은 갱단 업무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칼과 총을 사용하지 않으며 갱단의 형제들과 함께 차이나타운에서 자선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학교에 가서 자선 공연에 참여하고 일부 지역 사회 노동단체도 그에게 인수되었습니다. 그는 언론 앞에서 자비로운 행동을 보이며 경찰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속고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항상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으며 예전에 싸우고 죽이던 저우꼬샹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경찰은 가석방 기간 동안 매우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추적 장치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저우꼬샹이 표면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뒤에서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저우꼬샹에게 세력을 키우는 기회를 부여했으며 심지어 갱단의 부하들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저우꼬샹의 야망은 그 이상입니다. 이때 그는 이미 지공당의 2인자였으며 마음속으로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2월 말
홍문지공당의 보스 양이가 갑자기 총에 맞아 살해당했는데 이것은 저우꼬샹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많은 돈을 주며 양이가 자주 가는 쇼핑몰을 찾아가 기다리게 한 다음 주변에 경호원이 없을 때 양이를 총으로 암살합니다. 결국 저우꼬샹은 이미 배반한 선례가 있었지만 지공당의 보스 양의 장례식에서 연설자로 나와 지공당의 다음 보스가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원을 이루어 보스 자리에 앉았고 모든 홍문지공당의 사업과 결정권이 저우꼬샹의 통제하에 있게 됩니다. 그는 지공당의 세력과 영토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사업권을 차지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잡히기 쉬운 모든 일을 그의 부하들에게 맡겨서 그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공당을 가장 강력한 갱단으로 성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미국 정치에 참여하는 중국인들을 위협하거나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마침내 당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었던 중국인 위인양을 만났습니다. 위인양과 저우꼬샹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둘 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는 위인양의 신분을 이용하여 무기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비록 미국의 총기가 넘쳐나고 있지만 무기 밀매 행위는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 무기 사업 초기에 부하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무기를 다른 나라로 운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 살인, 총기 밀수, 마약, 갱단 세력 싸움에 다른 산업에 종사하면서 점차 미국에서 저우꼬샹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감히 미국에서 그에게 덤비는 갱단은 없었으며 경찰은 저우꼬샹이 불법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경찰은 저우꼬샹이 실제로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를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인근에서는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싸움에 가담한 지공당 멤버들이 체포됩니다. 그러나 저우꼬샹을 잡을 수 없다면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우꼬샹은 미국 경찰에게 골치 아픈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앉아 매일 원격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그의 무기 사업은 탄력을 받아 잘 운영되고 갱단은 강력한 파워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갱단의 대업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으며 이미 전 세계에서 하나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영화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헐리우드에 보내기 위해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은 인생을 더 나은 삶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내 미국 경찰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FBI는 저우꼬샹의 암적인 요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갱단 내부에 비밀 요원을 투입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정했고 이 작전을 화이트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비밀 요원의 정체는 이탈리아의 갱단에서 미국으로 도피한 갱단이었습니다. FBI의 지시에 따라 잠복요원이 지공당의 측근 집단에 성공적으로 침입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지공당은 잠복요원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때 지공당은 이미 유명세를 떨쳤고 다른 나라의 갱단들도 적극적으로 지공당에 합류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미 흔한 일이었습니다. 잠복요원이 저우꼬샹에게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저우꼬샹이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려면 그의 측근이 되어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공당의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FBI도 저우꼬샹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갱단 내에서 잠복요원으로 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자가 저우꼬샹의 측근으로 인정받는 것은 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비밀 요원은 차근차근 저우꼬샹의 신뢰를 얻었으며 저우꼬샹이 움직일 때마다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고 카메라로 범죄 현장과 사무실에 숨겨진 1급 비밀 정보의 사진을 찍고 범죄 현황을 매일매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FBI로 보내졌습니다. 저우꼬샹은
비밀요원 작전에 한 걸음씩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013년 저우꼬샹은 자신을 암살하려는 갱단의 노장 강다한의 계획을 측근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이 작전은 은밀하게 진행되어 저우꼬샹을 밀어내거나 암살하려고 충분한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갱단의 노장 강다한은 지공당의 전 보스 양이를 암살한 사람과 사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었으며 갱단의 불법적이고 불건전한 분위기를 비판하면서 정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우꼬샹은 화를 참지 못하고 강다한을 직접 암살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우꼬샹은 집 앞에 매복해 있다가 강다한에게 총을 쐈고 이 장면은 잠복한 내부요원들이 증거로 기록했으며 저우꼬샹을 법정에 세우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잠복요원은 저우꼬샹 옆에 5년 동안 숨어서 어떻게 악행을 저지르는지 직접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잠복조가 모든 증거를 FBI에 돌려줬을 때 모든 작전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십만 달러의 비용과 5년의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경찰은 저우꼬샹의 모든 범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2014년 FBI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지공당 본부에서 저우꼬샹을 강다한 살해 혐의로 체포했으며 자존감이 높았던 저우꼬샹은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론에 노출되었을 때 저우꼬샹은 자신이 갱단이지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누명을 쓴 것이라고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8월 4일 법원은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검찰 고발에 대하여 저우꼬샹은 처음에는 정당한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수년간의 범죄 증거와 잠복 요원의 등장을 보고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우꼬샹은 지난 몇 년간 무려 162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청부살인, 총기 밀수, 마약 밀매와 방화, 도박, 돈 세탁, 불법 조직 단체 폭력 행위 등 법 위반으로 법원은 징역 2,900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조폭이라면 할 수 있는 온갖 죄는 다 저질렀는데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이미 유죄가 인정됐으므로 이때는 형량이 단연 화제였으며 그런데 선고된 형이 장난이 아니었고 영원히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아가라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공당 역시 FBI의 요시찰 대상이 됨에 따라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어 범죄 조직으로서는 사실상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법은 확실히 그저 존재하기만 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조직을 배반하고 자신만의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수한 살인을 하고 수많은 가족이 붕괴되고 사회를 물랑케 한 그는 현재 60이 넘었는데 아마도 젊었을 때 자신의 영광스러운 행위를 한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감옥의 높은 담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어떤 뉘우침을 느낄지 궁금합니다. 저우꼬샹은 자신의 삶에서 전설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무시한 채 지위와 부까지 얻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감옥에서 갚는 것으로 남은 생애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